오케이. 그럼 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겠습니다. 90페이지 3.5절의 출력층 설계하기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다중분류의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로 처리해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 그 91페이지식 3.1번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요 익스포넨셜 a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z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 z가 유형의 이제 개수만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z들을 각각 지수함수로 이제 변환을 이제 해줘서 일단은 이제 양수값으로 바꾸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요 익스포넨셜 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각각 양수값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합계가 이제 영일 범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그냥 다 이제 더해서 그 더한 합계로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i하고 n이라고 이제 했는데 요 그 i하고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 이 n은 유형의 이제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하려니까는 이제 좀 번잡하죠. 번잡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형의 개수만큼 출력이 나오니까 그 유형의 개수만큼 출력이 나온 것들을 다 합계를 이제 구해가지고 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구현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92페이지 보시면 이 하단에 소프트맥스의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직접 구현해서 살펴봤고 이제 표기만 좀 다르게 소개를 이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3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 93페이지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아까 그 지수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뭐 10, 100 이렇게 하면은 1000 하면은 무한대로 이제 가버리는 오버플로우 문제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 그런 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냥 맥스 값을 이제 빼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사용하면 이제 된다. 아까 결론이고. 그래서 94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이 94페이지 중앙의 소프트맥스 쪽에서는 요 이제 그 최대값을 그 각 출력의 최대값을 이제 빼주는 이제 방식으로 익스포넨셜의 최대값이 이제 0이 돼서 이제 1.0이 맥스 값이 이제 되도록 이제 조정한 겁니다. 즉 원래 이제 z 값에서 z max를 이제 빼면 그러면 익스포넨셜이 가장 커도 최대 1.0이 이제 되도록 구성을 이제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범위로 이제 값들을 다 가둔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합계가 1.0이 되도록 여전히 이제 그 합계로 이제 나눠주는 부분인데 교재에서는 요 이 부분을 이제 두 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점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배치 단위로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이제 공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사이파이에서 이미 구현해 놓은 소프트맥스에서 일축 방향으로 그 소프트맥스를 이제 적용하도록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처리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변환해서 수행을 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요거를
그 예측을 얼마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정답이 얼마인지를 요 한꺼번에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요 소프트맥스 부분을 좀 이제 그 예측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해보셨죠? 예측 확률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예측 확률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그 예측 확률에다가 그 그리고 이제 예측 자체도 해볼게요. 예측은 그 이전에 논의드린 대로 아규먼트 맥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 확률에 적용해도 되고 그 대소관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웃풋에다가 적용하셔도 이제 상관없어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예측하고 이제 정답을 예측과 이제 정답 넘파 이제 그 스택으로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정답은 테스트 레이블즈겠죠? 레이블즈 이렇게 이제 합치고 요거는 그 합치는 게 스택을 이제 합칠 때 스택을 이제 하실 때 원래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합치는 이제 방향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를 이제 결정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세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붙이고 싶은지 아니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붙이고 싶은지를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측과 정답을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합치고 그리고 이제 예측 확률하고 예측과 정답을 이제 그 스택으로 또 이제 한 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과 이렇게 이제 한 대 합치는데 얘도 일방향으로 합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요 컬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0개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2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예측이고 하나는 이제 정답인 겁니다. 음, 스택에서 엑시스 1이 괄호쌍이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5개씩 고르는 부분이 바로 이게 예측과 정답은 잘 됐는데 예측 확률하고 잠시 주석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서 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 이제 스택을 하고 예측 확률하고 예측과 정답을 이제 합치고 싶은데
이 두 개가 이제 모양이 안 맞다는 이제 불평불만하네요. 왜인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씩 좀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개수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네요. 테스트 레이블즈를 왜 개수가 안 맞는가? 만 바이 10이고 여기 이제 만 개인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요거거든요. 이렇게 귀찮네 이거.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측 확률을 그냥 만든 다음에 열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확률을 그냥 바로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부분을 원래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그냥 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혼선을 들여서 송구합니다. 한꺼번에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 상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예측 확률을 바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서 막 스택하고 이런 거 좀 복잡하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예측 우리가 이제 하던 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리고 정답 이렇게 해서 테스트 레이블즈를 그냥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과를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워 보이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즉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예측 확률을 소프트맥스로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후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가독성적인 절차입니다. 이미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연산적인 측면이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예쁘게 보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 형식으로 만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서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합쳐보려고 했어요. 합쳐보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모양이 좀 다르고 하면은 좀 복잡한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냥 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논의도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드린 대로 예측은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이쪽 방향에서 제일 큰 값을 고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웃풋을 써도 되고 예측 확률을 써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소 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측 자체는 예측 확률로 변환되든 안 되든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뭐 정답은 이제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5개 이제 랜덤 샘플을 이제 소수점 3자리 정도까지 출력하도록 이제 다음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안정화 시킨 다음에 이 결과가 이제 나오는 대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무작위 샘플이 추출이 되었어도 저랑 이제 동일한 순서이시겠죠. 그죠? 만 개 중에서 이제 5개만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첫 번째 표본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표본은 7번에서 자신감이 85%예요. 근데 근자감이죠, 근자감. 이게 훈련도 안 했는데 그냥 왜 85% 7이지 뭐 이런 식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이제 7로 했고 정답은 이제 8.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해서 땡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뽑힌 표본은 이제 역시나 7을 얘가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7이 지금 5개가 이제 뽑혔어요. 근데 이거는 맞추긴 했는데 이게 잘해서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우연히 이제 맞추는 그 정도의 이제 확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어떤 거는 96%의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7로 했지만 자신 있게 96% 이건 7입니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이 수행이 안 됐어도 이게 자신감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은 거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아웃푸츠가 나왔을 때 이 예측하고 이제 정답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도를 이제 산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도를 이제 산출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예측과 정답의 그 차이의 이제 평균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측 확률과 여기에 이제 복잡해지니까는 여기 이제 채점이라고 이제 부르고, 채점은 예측 확률의 정답 예측이 등호 2개죠. 그죠? 예측 확률의 정답하고 일치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맞은 거고, 그러면 이제 채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10% 언저리 정도의 이제 정확도가 나온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도 이제 살펴봤고, 요거는 이제 어제도 살펴본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되는 학습에서는 이 예측 확률로 이제 변환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열심히 다 해놓고 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이 예측은 말이야, 요 아웃푸트를 그냥 사용했잖아. 즉 예측 확률을 실컷 변환을 해놓고는 그냥 예측을 할 때는 아웃푸트 중에서 제일 큰 값으로 예측을 했으니까 이거를 변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타당한 그러한 어떤 논의를 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예측을 수행할 때 자체는 예측 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학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로지스틱 회계와 같은 방식으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손실 함수가 사용이 되어야 신경망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측 확률을 어제는 논의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 평가하고 또 확인하는 게 가능했죠. 이걸 소프트맥스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 어제 손글씨 숫자 인식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경망을 완전 연결로 하고 마지막에 아무런 처리도 안 했어요. 항등함수를 이제 그냥 놔뒀고 그리고 나서 그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고 채점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프트맥스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건 이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학습이 됐다고 주장하는 제가 이제 가중치를 이제 가져와서 얘한테 이제 심어줬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확도가 94%에 가깝게 올라갔지만 여전히 소프트맥스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놓고서 본다면 과연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타당한 이야기 그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프트맥스로 변환하는 것은 어떤 점과 이제 관련이 있냐면 이 손실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손실을 이제 측정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신경망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드려야 되는데 이 손실을 구할 때는 요 각각의 값들이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손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신경망 학습이 주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교재와 이제 마무리해서 95페이지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성질 덕분에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가지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각 표본별로 출력됩니다. 예측에서는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예측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값의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y1, y2, y3은 각각 직전의 z1, z2, z3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발생한 값입니다. 큰 값 순으로 나열했을 때 y1, y2, y3이라고 하면 z1, z2, z3 역시 같은 순서입니다. 지수 함수의 특성상 입력값의 대소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델로 예측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프트맥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예측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Z1이 제일 큰 값이라면 소프트맥스로 변환해도 Z1에 대응하는 Y1이 여전히 가장 큰 값입니다. 하지만 예측 이전에 선행되는 학습 과정에서는 소프트맥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손실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결론적으로는 학습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될 수 있는데 이 소프트맥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영일 범위로 바꿔주는데 만약에 이것만 필요하다면 요 자체는 시그모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안 됩니다. 시그모이드는 합계가 1.0이 되도록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도의 논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문단을 이제 보시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도 대소 관계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두 문단은 예측 또는 추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추론을 할 때 예측을 할 때는 가장 큰 값이 큰 뉴런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런 이유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필요 없는데 이거 이렇게 복잡한 논의 뭐하러 했어? 그죠? 근데 학습에는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 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95페이지 하단의 출력층의 뉴런수 정하기는 뭐 이미 우리가 논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출력의 개수만큼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96페이지 3.6절의 손글씨 숫자 인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의 논의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잘 하셨는데, 이 101페이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 전처리를 동일하게 수행하면 그 정확도가 93.52%가 딱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이 93.5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어제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이게 모형도 동일하고 가중치도 완벽하게 동일하고 전처리 기법도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이게 이 무작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딱 요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교재에서 이제 구현한 것과 우리의 구현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했고 우리는 이제 완전 연결하고 신경망으로 이렇게 구현했는데 구현이 다르지만 연산의 근본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구현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도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차이점은 101페이지 이제 상단에서는 이 부분은 보시면 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씩 일일이 끄집어내서 통과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x를 하나씩 뽑아내 가지고 그 예측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처리를 이제 수행한 겁니다. 요거는 배치 단위 처리가 아니죠. 예, 개별 표본별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저자도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는 이제 배치 단위의 처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단위와 관련된 처리는 우리는 애진작의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103페이지의 그림 3-26번은 이거는 이제 개별 표본 단위 연산입니다. 개별 포인트 단위 연산이고 그림 3-27번은 예를 들자면 100개의 S를 한꺼번에 넘기는 이런 방식의 연산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배치 단위 연산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애진작의 퍼셉트론 구현할 때 이미 이런 점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실 건 없고 다만 용어와 개념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애진작에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논의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이제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배치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애진작에 논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미 퍼셉트론을 구현할 때부터 벌써 배치 단위로 그 연산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알아볼 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의 이제 구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다 그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10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출력을 처리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제가 책을 썼다면 요 4장의 이제 학습 부분에 와서 뭐 소프트맥스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하고 좀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3장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가중치 매개 변수의 최저값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퍼셉트론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퍼셉트론에서도 fit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정답인 타겟을 이제 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이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이 갱신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지, 갱신하는 그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신경망 이전에 우리 이미 이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은 퍼셉트론에서는 이제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그 로지스틱 회귀 이후에는 이미 이제 손실함수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신경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4.1절에 데이터에서 학습한다. 신경망의 특징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신경망뿐만 아니고 그냥 기계학습들은 대체로 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신경망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일반적인 서술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계학습이라고 좀 일반적으로 저는 서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 매개 변수 값을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실제 신경망에서는 매개 변수가 수천, 수만, 수억, 뭐 수조 개, 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매개 변수 자체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꽂아주는 거는 그 기계학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와 이제 109페이지 지금 이제 좀 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서 4.1.1절에는 이제 데이터 주도 학습이고 기계 학습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데이터에서 답을 찾고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데이터로 이야기를 만드는 요건 조금 오바죠. 그죠? 이야기 못 만들고요. 어쨌든 기계 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110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림 4-2번에서 이제 그 기계 학습과 또 이제 딥러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그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이제 얘기라서 지금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가고 이제 점심 먹고는 조금 졸릴 때쯤에 그냥 적당히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하죠. 그래서 111페이지 4.2절의 손실함수에서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실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무엇인가? 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애진작의 그 선형 모형의 시절부터 그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선형 회귀에서부터 이미 이제 그런 손실함수의 개념이 그 도입이 됐습니다. 신경망의 특징은 아니다. 신경망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이제 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같이 이제 개념
대략적으로 몇 분, 한 3분 이내에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n차원 선형 예측 모형은 선형대수의 내적을 활용하면 보다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면 입력과 입력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편향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은 매개 변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출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매개 변수가 다른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실함수의 개념입니다.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 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교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종합 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 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우리 간단하게 실습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경망의 학습 또는 기계학습의 학습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경망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신경망의 이제 학습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학습에서 이제 가장 크게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손실함수와 그것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논의하면 됩니다. 손실의 측정.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러한 함수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인 기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논의하면 신경망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매개 변수가 있는 무언가를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점을 이제 논의 드리기 위해서 임의의 적당한 범위에서 간단한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를 좀 이제 끼워 넣겠습니다. 이제 랜덤에서 그 난수 초이 값을 적당히 이제 골라가지고 예쁘게 보이는 걸로 이제 골라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사용해서 노이즈를 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추세선을 노이즈를 이제 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형 회귀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여기에 표시된 그림에 대해서 다음 같은 기호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시면 요런 지금 붉은색의 점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종의 이상적인 모형의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획득해 낼 것인가는 현재 이제 그 의문이 들지만 여러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 요 동그라미 각각은 이제 실제죠. 그러면 실제와 모형의 관계, 이상적인 모형의 관계는 적당한 범위의 오차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오차가 적당한 범위가 되도록 여기서는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했습니다. 즉 오차가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 것들은 이 적당한 범위의 오차가 아니고 굉장히 상당한 오차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상적인 모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모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얘를 이제 보니까는 이런 이상적인 모형은 직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종의 직선을 이제 규정하고 기울기와 절편을 주면은 이런 이상적인 직선에 근사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선형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형을 임의의 함수 이제 f라고 하고요. xwb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w 곱하기 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1차원의 선형 모형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1.0이고 얘가 이제 0.0이면은 이상적인 직선의 노이즈를 뺀 것에 이제 동일해지죠. 그죠? 근데 이 진정한 요런 분포를 우리가 몰랐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눈대중으로 이제 대강 짐작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려고 흉내를 이제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런 함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첫 번째 모형은 우리가 이제 이 x의 범위는 이제 그냥 이제 xs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xs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2.0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b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적인 모형이 이제 근접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y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형인 거죠?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것은 가설 공간입니다. 이 가설 공간의 특정한 모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w와 b와 같은 매개 변수가 결정이 되면 이제 무한히 많은 직선 중에서 어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 공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w와 b를 특정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모형을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이제 모형의 이제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y1이라고 하는 모형의 출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벗어났죠. 그럼 많이 벗어났으면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나 안 좋은가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규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얼마나 안 좋은가 이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요 맥이 한영키를 먹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답을 y2로라고 할게요. 그리고 예측값을 y predict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차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오차는 이제 y2로 값들과 y predict의 값의 차이겠죠. 그런데 요거를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취합해서 이제 평균을 내면은 이제 종합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양수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최소한 절대값을 하거나 이제 제곱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평균 제곱 오차에서는 오차의 제곱값의 평균을 냅니다. 이게 평균 제곱 오차예요. 그러면 이 평균 제곱 오차가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MSE라고 이제 평가하고요. 이 MSE를 한번 이제 출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SE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제 표기가 귀찮으니까 평균 제곱 오차를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MSE의 최소값은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MSE가 이제 최소값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답에 가까운 값을 할수록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모형에 이제 근접한 그런 예측을 이제 하는 경우, 즉 노이즈를 이제 뺀 경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제 y1은 그거보다도 좀 이제 못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수 한 세 자리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이상적인 모형을 y0 이렇게 한 다음에 ys에서 노이즈를 이제 빼주는 걸 이렇게 할게요. 이상적인 모형 어떤 선형 모형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그 가능은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가 완벽한 경우는 정답하고 예측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완벽하고 그냥 오차가 모든 표본에 대해서 0이니까 이거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제 완벽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진짜 YS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노이즈가 껴 있는데 그 노이즈까지 이제 반영하기 좀 힘들고 근데 이제 이 노이즈 정도만 없다고 치면은 적당히 이게 이상적인 모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면 그래서 이제 y0가 예측값인 경우에 이 평균 제곱 오차는 0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너무 크지 않은 값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모형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선형 모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학습 알고리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선형 모형 하나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선형 모형의 매개 변수를 이제 결정해서 이제 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눈대중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정답하고 우리의 모형이 많은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안 좋은가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손실함수다라고 하는 점을 어 리뷰하면서 이제 신경망 학습을 이제 시작해 봤습니다. 오케이.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 이제 학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드리겠습니다.